혹자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냐고. 우리는 답합니다.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기 위해,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더 싸게 판다고. 당신이 비타민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지마켓에서 나눠보세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34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이 사람 일본에서 어떤 분 찍어서 보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래요. 아, 그래요? 네. 하카세 타로라고 어떤 분이 일본 분이시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분이 연주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누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포옹합니까? 응?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 내한 공연하면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사진이 주로 이런 거예요. 파파이스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연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느낌? 하여튼, 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자, 이슈 브리핑 첫 번째는? 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 대한항공 그 땅콩 회항 사건 있었잖아요. 올해의 견과류로 선정됐죠. 그 땅콩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이게 마우나 로라에서 나는 네. 마카다미아 넛이랍니다. 마카다미아. 네.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땅콩을 물어보지 않고 봉지째 줬다는 이유로. 이코노미석에서는 먹을 수 없는 땅콩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봤군요. 보통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네.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궁금하잖아. 네. 1등상에서 뭐 먹나. 네. 아무튼 부사장이 어제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본부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사장직도 내려놓지 않을 거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비판이 더 거세졌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오후에 나온 소식은 부사장직에 대한 사표를 냈다. 여기까지 뉴스가 나왔고 사실 첫 번째 해명만 잘했어도 돼요. 네, 첫 번째 해명에서 참 사과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애매한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요지는 승무원이 잘못했다는 네, 거죠. 승무원이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내보낸 건 기장의 판단이었다. 이게 오너가 아니었으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지만 네. 오너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사과문이 그렇게 안 나갔죠. 그렇죠. 전 사과문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너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여러분들한테 네. 진짜로 인터뷰는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여러 사람을 접촉했는데 불가하고요. 완전 불가하고요. 네. 심지어는 퇴직한 분들도 완전 불가하고요. 네.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진짜 서비스가 잘못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 땅콩 어떻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요지가 뭐야? 네. 그랬더니 서비스는 잘못되지 않았, 매뉴얼대로 한 거래요. 네. 땅콩을 봉지째 갖다 주고 네. 그 다음에 먹는다고 하면 까서 갖다 주는 게 매뉴얼이래요. 매뉴얼은 네.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봉지째 가져와서 보여준 다음에 이 땅콩 봉지가 까기가 힘든답니다. 아, 그렇대요? 예, 그래서 먹는다고 하면 네. 다시 돌아가서 까서 접시에 담아서 갖다 주는 게 매뉴얼인데 네. 처음에 땅콩을 봉지째 갖다 주니까 왜 접시에 안 가져왔냐. 이게 보도된 거는 그런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매뉴얼대로 한 건데 네. 뭐 여하가 매뉴얼대로 했든 안 했든 그게 오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뭐 사무장이 매뉴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뭐 비밀번호가 안 풀려서 제대로 안 되니까 똑바로 못하냐 그러고 사무장을 이제 내리게 했다는 건데. 근데 대한항공이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익명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한겨레 단독 보도였거든요. 네, 한겨레 단독 보도였고 익명 인터뷰를 이제 파파이스에서 시도하려고 작가님이 엄청나게 접촉을 많이 했는데 다 싫다고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싫다가 아니라 무섭다. 네, 안 무섭다. 된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데
카카오톡 검열까지 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죠. 그렇죠. 대한항공이 승무원들 이 유출자가 누구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작위로 승무원들의 카카오톡을 가져와라 하면서 이제 봤다라는 또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대한항공이 정말 무섭긴 무섭나 봐요. 대한항공이 그렇게밖에 검열을 못 하나요?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와봐. 아니 이렇게 지워버렸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되게들 많이 지운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얘기한 내용은 지워라 저는 이렇게 대한항공 얘기를 정도 되는 한다고. 회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몰라요. 아 참 이게 네. 홍보 동영상이에요. 아 홍보 동영상에도 저기 봉지째 있네요. 봉지째 있어. 먹겠다고 하면 이걸 가져가가지고 아. 까가지고 접시 갖다 준다는 겁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두 번째 신인 정윤회 사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영 기자가 나와서 특종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아직 고소고발이 안 들어왔다는 거. 네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내기에서 그때 제가 고발 안 할 거라고 걸었고 원래 고발할 고발할 거라고 수 있었는데 바로 뒤에 조선일보가 도와줬어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안 도와줬으면 갈 수 있었는데 진짜 조선일보 섭섭해요. 저는. 아무튼 그 한겨레 보도 내용은 그거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윤회 씨 관련해 가지고 정윤회 씨 딸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그렇죠. 있는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유진용 네.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경질을 지시했다. 그렇죠. 이런 예.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단독 보도했고 직접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이름을 장관에게. 거론하면 장관에게 네.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익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익명 요거 네. 간다 요거. 그랬는데 간다 조선일보가 그랬는데 다음날 유진용 조선일보가 전 다음날 장관 인터뷰에서 네, 직접 유진용 네. 장관을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시가 맞다. 여기 보면은 집무실로 자기를 부른 다음에 수첩을 꺼내서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나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는 대충 맞다는 거죠. 대충 정황이 맞다고. 네, 맞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허영 기자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내기에선 지신 거예요. 네, 조선일보가 더 줄 줄 몰랐어요. 진짜. 네. 이렇게까지 되니까 청와대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렇게 한 거 맞다. 이름 뭐 얘기하면서 경질하려고 한 거 맞다. 근데 그게 정윤회 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워낙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질을 지시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아니, 청와대에서 그 국장 과장이 잘못한 것까지 그렇게 지시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당구협회 과장을 바꿨다. 청와대가 얘기해서 네. 이런 직접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그러니까 해서. 네. 당구협회 국장 과장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네. 장관한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 절대 청와대가 네. 개입하거나 관심 가질 내용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 어, 핑계도 뭐 그 사람들이 비위가 있거나 비리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는 이유였는데 또 보도에는 이런 게 나왔죠. 그 해당 국장이 그 바로 직전에 업무 평가에서 S등급, A등급 그러니까 최고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핑계 그거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일을 잘 못한다더라. 뭐 비위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했다는 건 안 요즘 되는 이 거죠. 정윤회 씨 관련 뉴스는 대부분 네. 누가 누구한테 가서 누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누가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뭐 하나도 나오고 네.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이제 논점도 이탈하고 시선도 분산됐죠. 그 뉴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이 뉴스는 네. 십상시 모임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유출자는 누구고 따따닥 잡혀가고 끝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뉴스는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름을 외울 수도 있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사람이 점점 기자들도 팔로업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심을 끊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 정권 임명한 장관이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그 본인- 인사를 하는 담당 직접 인사권자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들었어. 이거 어떻게 부인할 거냐는 거죠. 물론 부인했지만 네. 응? 부인했는데 본인 이 입을 연 본인은 부인 안 했어요? 네. 현 문체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전 장관이 한 건데. 네. 응? 차관이 얘기했죠. 당시에 차관이었던 사람
아니 현 장관도 얘기했어요. 네, 현 장관도 얘기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게 어쨌든 죄송합니다. 현 장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네. 웃기잖아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내가 들었다는데 네. 이거 하나. 이 유진윤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두 번째는 문서의 진위. 왜 지난 시간에 김기춘 퇴진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찌라시를 통해 유포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찌라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띠가 막 가려져 있던 그 장면이 있었어요. 문서에 보시면 이렇게 막 가려져 있다고요. 네, 문서들이. 그게 다 보도가 됐죠, 최근에. 그래. 그런데 거기에 거론된 이 사람들 바꿔야 된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거기에. 네. 누구냐면 이정현 홍보수석. 네.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여기 보면은 내용이 근본도 없는 눈이 눈이잖아 이거. VIP 한 명만 믿고 설치고 있다. 한 칸에 날릴 수 있다 하면서 적당한 건수를 잡아서 얘기하면 VIP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뭐 어떻게 난리라는 얘기. 어쨌든 바뀌었어요. 여기 변명 그 해명이나 변명들이 있으면 어차피 나가려고 네. 했고 등등등. 네. 실제로 문건대로 됐죠. 그렇죠. 김덕중 국세청장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이 양반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실제로 교체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문건에 언급됐던 세 사람이 교체되거나 교체된다는 설이 찌라시를 통해 유포되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문서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 엄청난 예언이죠. 그렇죠. 이게 다 오비락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소설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검찰 수사도 지금 그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건 뭐 처음부터 네. 대통령이 아니라고 직접 말했는데 네,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쳐준 검찰이 대통령 거짓말 이렇게 게 할 수 있나요?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수사 결과. 네. 여하간 수사의 결과는 정해져 있으나 요 두 가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락돼 있는가 사건이 과연. 저는 참 되게 이 사건이 흥미로운 게 이 사건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만들었고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했고 이 사건 관계자는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박근혜 정권에서 일했거나 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청와대 자충수로 이루어진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은 사실은 그 재미있는 여기서 것은 야당이 역할이 전혀 없고 야당은 뒤로 빠져 있고 네. 이거는 모두가 다 청와대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더 재밌는 건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박지만 씨 이름하고 정윤회 씨 이름이 자꾸 등장하는데 청와대는 일관되게 박지만 씨에게 불리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죠. 동생을 오늘자 조선일보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청와대가 그 조홍천 비서관과 같이 회의를 했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측근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이거 다 박지만 측에서 꾸민 거야 라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검찰 수사가 의뢰된 듯이 보도되고 있다는 거죠. 네. VIP의 가족이 이게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 왜? 왜 그럴까요, 총수님? 글쎄 저는 정윤회 씨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제대로 오늘 카메라 스포트를 받으며 네,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죠. 전국에 근데 저는 정윤회 씨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있는 아주 흐릿한 사진이거나 젊었을 때 사진이거나 뭐 그런 사진들을 보고는 과연 지금 나이에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안 됐는데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난 굉장히 음흉한 이런 되게 인물. 중후한 매력이 있는 외모의 소유자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나 청와대에서 임명된 장관이나 가족들이 다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대응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 브랜드 PC는 비싸고 조립 PC는 AS가 불안하고.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친절한 상담, 확실한 AS까지. 지난 1년간 딴지 마켓에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컴퓨터 조립업체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조립하고 딴지마켓이 보증합니다. 컴스테이션.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이 시대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 톤을 보면 말이죠. 본인이 할 아이템이 없을 때 목소리 톤이 있거든요. 그 아이톤, 그 톤이 아니야, 지금. 네, 뭔가 자신감 막 자랑스러운, 빨리 말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제 결혼 20주년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행복했지만 저 때문에 불행하게 20년이나 지냈던 저희 집사람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정윤혜 씨 문건 파동으로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 비슷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전조를 제가 미리 예견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살짝 보여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거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했죠. 사자방 국조가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다. 네. 오늘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뭐부터요? 자원외교는 바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 들어간다. 연내에. 그러면 자원외교 쪽에는 친박 인사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사실 연루됐어도 워낙 급한 불부터 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요. 동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정종섭 장관한테 여쭙겠습니다. 조성환 차장이 돌아가는 중에 안행부 장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사표 내라고? 사의에 대해서 아마 비서실에서는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국회에서 돌아가는 중에 조 차장한테 정종섭 장관 비서실에서 사표 내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종섭 장관은 무슨 권한으로 차장한테 사표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표 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표 내시오 이런 말은 안 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차장직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꼭 뭐 위에서 해임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좀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표 내라고 하는 거죠. 장관님은 청와대한테 전화 받았어요? 사표 받으라고? 그 부분은 뭐 제 권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상황이에요? 전화를 본인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청와대한테.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까? 제 인사권한 범위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권한 범위가 아닌데요.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군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자, 모든 것이요 순리대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말 안 들으면 이사조치하고 밥줄 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성섭 장관이 평생 연구하고 공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이런 식으로 인사를 칼로 휘두르면 안 돼요. 공무원들 어디 무서워서 일 안 했습니까? 말로는 소신 있게 행동하라. 근데 위에 눈치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바로 하루아침에 직이 날아가고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활약은 여기서 끝인데요. 내용이 뭐냐? 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해 주셔야죠.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경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소방도 해체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국민안전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냐면 119 소방대원들이 장갑을 자기 돈으로 산다. 예. 네.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헬멧 쓰고 들어갈 때 랜턴도 6명당 한 대밖에 없다. 뭐 이렇게 열악한 네. 소방관들의 처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휘권자이고 또 소방방재청장이 또 지휘권 이중지휘고 그래서 강원도 소방관하고 서울시 소방관하고 처우가 다 다릅니다. 네. 장비도 다 다르고 그런데 소방 업무라는 것이 강원도와 서울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화를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가직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관들이 실제로 광화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국회에서 한 800명 소방관들이 모인 가운데서 국가직화를 하겠다. 제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방방재청장이나 소방방재청 차장은 내심 좋지만 국가의 청와대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할 생각이 없고 그런데 소방직화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싫어할 것이고 근데 밑에 부하 직원들은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차장이 예. 소방방재청 청장은 이제 임기가 도래해서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인데 소방방재청 차장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넘버 2가 네.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추진하다가 정청래 의원도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불렀어요. 예. 국회로. 뭐 새누리당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소신 있는 차장이죠. 조성환 차장 이런데 소방직 국가직화는 해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지금 이렇게 열악한 처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소방방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잘린 거예요. 그 사람을 잘랐는데 자를 때 청와대에서 전화 받고 자른 거 아니냐고 안행부 장관에게 안행부 국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전화 받았어 안 받았어 청와대에서 받고 자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안행부 장관이 안 받았다고 해야 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받았구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의원님 네. 그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알게 되십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뻥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안 사실은 뭡니까? 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최초 공개입니다. 대체 소방방재 공개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그래야 말이 돼. 소방방재청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이걸 보고 공익제보라고 합니다. 최초로 밝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최초로 그것이 밝힐 공익제보라는 걸?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안전행정부 장관 비서실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국회 왔다 돌아가는 중에.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죠. 그 딱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했죠.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그럼 당연히 장관도 알고 있겠네. 당연히 장관이 알고 있겠죠. 그러면 장관은 왜 갑자기 소방방재청 차장은 소방방재청 청장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죠. 그거를 국무총리한테 제청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비서실에서 전화한 거잖아요. 직접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러면 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전행정부 장관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면 안전행정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겠네. 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네. 그러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뜬금없이 난데없이 왜 갑자기 소방방재청 인사권도 없는. 네, 차장한테 네. 비서실을 통해서 전화했을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BH 청와대에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라고 순전히 통밥을 때린 겁니까? 통박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여당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근데 새누리당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부 공익 제보가 없었고 아마 새누리당 거기에 얘기를 들었던 새누리당에서 청와대로 전화를 하고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을 하지 않았을까 네. 하고 저는 추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론이 제가 생각해도 이건 100% 정확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 안다에 얻어 걸린 거예요, 이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제가 질의하는 이 어투나 예. 인토네이션, 억양이나 톤이나 이런 것이 자신감이 적절하게 있어서, 네.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안다. 거짓말 하려면 해봐. 그러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위증으로 내가 고발하잖아. 그래서 결국 침묵으로 인정하게 된. 그렇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게 10월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청와대가 인사에 이런 식으로 문체부 네. 통해 가지고 승마협회 얘기 나오듯이 네. 그런 식의 인사 개입이 장관을 통해서 이번에 한 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정청래 의원이 이걸 한 번 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근데 그때는 사실 화제가 안 됐어, 이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청와대가 항상 이렇게 인사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 더 주장을 하셨어야.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른 또 중요한 일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주장은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인사든 정책이든 제가 그 말을 항상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단독 드리블이 너무 많다. 패스가 없다. 그리고 골대 앞에 가서 꼭 똥볼을 찬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언제 파파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판단되면 사자방 국정조사를 허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윤회 씨 문건 파동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식에 대한 시선 집중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세요. 분산해 주세요. 시선.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야 당 지도부에서 합의했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겠다. 대신 공무원연금 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내부터 가동하자.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여당이 맡고 자원외교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거를 야당에 맡겨버렸어요. 위원장을. 자원외교. 이게 자원외교는 몇 조 단위고 몇 천억 단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비리가 밝혀지면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명박 정권은 끝났는데요. 이명박 정권에 참여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여야 간의 싸움도 심각한 싸움이지만, 내전은 더 내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정권 내에 벌써 권력 게임이 시작됐고, 권력 쟁투가 시작됐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저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예언은 뭡니까? 내년 예언. 내년 예언. 새누리당 정권의 엄청난 혼란이 몰아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요? 새정치연합은 엄청난 혼란이 이미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새정치연합은 관심 밖에 밀려 있으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체제를 구가할 것이다. 그런 건데 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정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석에서 네.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네.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정윤회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합니까? 사석에서. 일단 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얘기하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사실도 아니고 뭐 그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보통 사석에서는 다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본인들도 이렇게 제 느낌으로는 입단속
주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또 예리하게,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예전에는 잘 얘기해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익명으로나 아니면은 보도하지 말고 얘기해줄게라고 비보도 했었던 전제로, 분들이 네. 다 난 이 사안에서 얘기 안 할래라고. 네.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정윤회 씨가 진정무직인데 이렇게까지 전방위로 사실은 정보가 차단이 되고 이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아니라면 아니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간단한 문제 아니라니까. 송채환 기자. 네. 지금 내 발언권 시간이야. 빨리 손들어 발언권 없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정윤희 사건도 사실은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주고 있고요. 이미 많이 줬어요.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건 공개적으로 저한테 아니다. 둘이 얘기하니까 공개적인가 비공개인가. 하여튼 저한테 얘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엄청난 정권의 위기를 우리가 실감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제 국회에서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의 작은아마 하나가 법이 통과된 건데 그게 공직자윤리법이거든요.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위 공무원들 2급 이상 공무원들은 3년 동안 본인의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약화산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 자, 그런데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오, 법세네요. 의무조항입니다. 보통 이제 보상으로 자리를 나눠주는데 그거 안 된다는 예. 거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안행이 같은 경우는 경찰청 간부, 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 이런 분들이 대충 어디를 지금 가 있냐면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옷 기관에. 벗어야 돼요. 예. 옷 벗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유관 기관만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행자부 공무원이 저한테 불렀어요. 의원님 이렇게 되면 유관 기관만 하면 한국 선급이 빠집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 및 단체를 써야 됩니다. 기관 뭐 단체.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건데는 단체니까. 거기는 주로 인허가 관련한 이제 부정부패의 고리에 온상이 될 수 있는 만한 모든 공기업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총망라돼 있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 150개 정도인데 예를 들면 산자부, 뭐 기재부, 뭐 교육부, 문화부 이런 사람들이 보통 퇴직 후에 갔던 데가 다 막히게 됐다. 이제 소위 말하는 법 쪽에 있죠. 전관예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은 예외로 하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관 벗고 뭐 갈 수 있는 건데 네, 법무법인을 취업의 한다든가.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희 안행이 법안심사 소위 할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까지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조원진 의원이 안행이 간사입니다. 둘이 딱 손잡고 이건 그냥 합시다. 법사위 가면 법 쪽에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정하겠죠. 어차피 가서 이 사람들이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원칙대로 이것도 다 포함하자.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서 재산 공개 대상이 검판사에 검사장급 이상, 법원장급 이상 200명 정도 됩니다. 검찰과 법원의 핵심 간부들이죠. 이분들도 검사장급 이상, 법원장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입니다. 이분들도 3년 동안 취업 제한. 그러면 그분들이 어딜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로펌 이런 데 못 갔죠. 본인이 유관 기관 및 단체니까. 그래서 그게 어제 통과를 그래서 했는데 그게 파장을 자,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냐면 세월호 사건 참사가 났고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키긴 해야 돼 있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이 다 돌았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이 더 현 이상 정권에 바꿔야 대해서 네. 섭섭하거나 반감을 가지거나 그럴 그럴 수밖에 것이다.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있잖아요. 공무원이 또 반감을 가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960년 시행할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근데 지금 2014년에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32년간을 우리가 더 살게 되고 그러면 직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설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현 정부가 사과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자고 읍수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 공무원 그 주체들도 참여시켜서 거기 단일안을 내서 국회로 와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공격했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도 뭔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고위 공무원들도 이제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위기설의 근거 중에 자, 그런데 하나고 또 그리고 이번에 또 담배값 같은 경우도 원래 새누리당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는 1,500원 했으면 했습니다. 제가 약 올렸거든요. 인상을 1,500원만. 네. 아, 2,000원 왜 2,000원 올려? 3,000원 올려? 4,000원 올리고 담배 피우면서 새누리당 욕할 거야? 총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행위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정연 1,500원으로 좀 하자. 그래서 아니야 1,500원 하면 4,000원이잖아요. 거스름돈 받기도 어려운데 그냥 나는 500원 깎아서 2,000원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농담으로 했는데 1,500원으로 의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 지도부에게도 의원들이 찾아가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찾아가서 2,000원 하면 총선 치르기 어렵다. 1,5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막판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막판에 이것을 왜 2,000원으로 그냥 했냐?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500원을 깎으면 그것은 야당의 공이고 1,500원 올린 것은 여당의 과다. 그럴 바에는 2,000원 올리고 그냥 같이 욕먹자, 여야. 이렇게 계산을 했을 개연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근데 거의 정확할 겁니다. 제 분석이. 그런 말을 한 혹시 새누리당 쪽에 의원이 있거나 그런 분석을 한 사람이 있지만 있어요?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아, 새누리당 쪽에서 어쨌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전화하는 의원은 있었어요. 1,500원으로 하자고. 영리하네요. 이렇게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죠? 다른 분은 못할지 모르지만 뭐 저나 송채경화 기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향 후배입니다. 송채경화 기자. 대전에 이런 인재들이 많아. 대전 이제 다 왔으니까 게스트들. 네. 우리 누님이 나온 중. 의원님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PPL은요. 라이트밀 도시락. 지난주에 저희 집에 배달돼 왔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우리 집에도 배달됐는데 뭔지 몰라. 제가 먹어봤거든요. 난 안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게 이게 그냥 전자레인지에 딱 넣고 3분 30초 돌리면 끝이에요.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아, 냉장 도시락이 아니라 급속 냉동으로 만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갓 지은 밥을 급속 냉동했기 때문에 그 맛이 유지된다. 3,700원이다. 맛있어요, 진짜로? 네. 전 낙지볶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먼저 먹어본 기자들은 낙지볶음과 불고기가 맛이 있다고. 실제 맛이 있으니 뻥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세요. 근데 가격이 되게 싸네요. 2,700원, 3,700원이면. 네, 두 개 있어요. 2,700원, 3,700원. 자, 두 번째는 꼬치 잡곡. 꼬치 잡곡은 이겁니다. 뭐 이래 문장이. 꼬치로 만든 잡곡이 아닙니다. 붉은 홍국살, 노란 찰기장, 녹색 크로렐라 찹쌀, 현미, 찰보리 등이 더해져서 마치 꼬치처럼 알록달록한 잡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꼬치 잡곡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홍국은 붉은 누룩이라는 것인데 일반 백미를 쪄서 발효시킨 것이라 대단히 까다로운 기술력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격한 검증 기준에 딴지 마켓에서 통과되었다. 아, 저희가 엄격하긴 해요. 그런 꼬치 잡곡이 하나 들어있고, 자, 오늘의 준비된 진짜 PPL은요, 이것도 PPL이지만 또 다른 PPL은 연락이 왔어요.
책 나온다고 누가 네. 소개 좀 해달라고 PPL로. 그래서 책이 나왔냐? 책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책 표지 디자인이라도 보내봐라. 네. 디자인도 안 나왔어. PPL 용어로 부른 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근 1월 16일 날 선고 이후에 고법 선고가 1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고 합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비판이 있어가지고요. 책 내용에 우리 판결에 대단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책 내용이 이제 주진 기자가 각종 소송, 응? 이때까지 겪은 소송이 몇 개?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 법조인이거든요, 법조인. 네. 그래서 그 소송 경험을 압축해가지고 잡혀갈 때는 이렇게 해라. 굉장히 유용합니다, 사실. 제가 재판에 갈 때마다 서초동에서 제가 그 다음에 소송 받는 법에 대해서 조금 썼는데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으로 엮었어요. 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온라인에 댓글을 달다가도 자, 그만하고 이제 들어가 이제. 아니, 나온 김에 그 한 2년간 지나갔던 큰 인물들 중에 근황이 궁금한 사람들이나 원래 집요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뉴스가 끝난 다음에 또. 윤창중은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인턴 학생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이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 사진 때문에 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고 부산에 있는 탈북자 단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2달 전에 이제 무사히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국내에 있다가? 네. 윤창중에 대해서는 미국 경찰도 검찰도 기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성 스캔들이고 성범죄지만 이걸 기소하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문제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기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에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유병원 씨가 살았냐 죽었냐. 구원파 취재의 1인자였거든요. 세월호 당시에. 네. 네. 특종도 몇 개 하고. 그래서 유병원 씨가 살아있느냐. 유병원은 죽었습니다. 국가수에 누워있는 유병원을 시신을 감정하는데 본인의 치과 의사를 보냈는데 치열과 나머지가 같습니다. 근데 국가수에 있는 자료하고 경찰 자료를 다 보면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병원의 하체는 미라가 마르듯이 잘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상체는 다 부패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패 정도가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죽은 시신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찰과 검찰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오판을 했는데 거기가 미스테리가 있어서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발견될 당시 그 사체가 장례식장하고 그 순천의 가렐로 병원이라고 그 병원에 가서 처음에 시신 부검 전에 검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시신이 유병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가짜설하고 맞다는 얘기는. 네, 그때 시신이 유병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의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경찰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사는 거짓말할 수 없나요? 장례식장에 있는 간호사는 자신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에 차가지고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 항상.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거짓말도 잘하는데 여자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있는 청소하는 누나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다 바꿔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어? 가능했다가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다 시스템상. 그것만 이제 들어보죠. 시스템상은 가능한데 누가 뭘 원해서 그렇게 바꿔치기 했으리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국가수에 누워 있는 사람은 그분은 유병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밭에서 발견된 사람은 맞는지 아닌지 확정할 수가 없었다.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수님이 제기한 거랑 똑같네요. 그치. 나는 순전히 방바닥에 앉아서 추론으로 얘는 힘들게 그러나 결론은 같다. 순천 5번 갔다 오고요. 금수원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냥 어쨌든 1월 16일 날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박수로 PPL 보내도록 합시다. 네. 라이트 밀 도시락, 빛처럼 빠른 도시락입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올바른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입니다. 라이트 밀 도시락. 그럼에도 가격 부담은 정말 가볍습니다. 지금 딴지 마켓에 가시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도시락 라이트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건 바로 백설공주입니다. 매야? 스킨 밸런스 화장품 덕분이지요. 비싼 모델을 쓰지 않고 품질 개발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고 보자. 나도 스킨 밸런스를 써주겠어. 딴지 마켓에 가면 은하계 최저가로 만날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대참사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에 집중됐다. 그 이전의 모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전부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갑자기 왜 배가 침몰한 것인가? 이때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했다는 증언과 뉴스도 등장했다. 그 훨씬 전부터 배가 좌우로 4번 이상 방향을 바꾸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탑승객들도 사고 전부터 방향 전환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해심원과 검경 합수부는 진도에서 관제 영상을 입수했다. 사고 당시 관제 영상에는 레이더 정보와 AIS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당연히 그들은 레이더 항적을 보게 됐다. 수상한 좌회전과 우회전, 그리고 280도 대회전을 전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선원들은
고의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수부가 정밀한 레이더 자료는 배제하고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항적은 매우 수상했다. 원래 AIS 항적은 배에 부착된 안테나의 GPS 위치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테나 위치들은 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움직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선원들이 안테나를 배에서 떼어내 긴 낚싯대에 매달아 놨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좌회전시킨 정보들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뒤바뀌어 회전 각도가 대폭 축소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보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문가들이 항적도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원들이 고의 침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AIS가 뭔지도 몰랐던 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엉터리 정부 항적도는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항해 전문가들이 항적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것이다. 결국 속도와 관성을 무시한 코미디 같은 표류 항적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사고 시점을 이 밑 구간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야 엔진을 끌 테니 선원들이 엔진을 끈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된다. 이러면 엔진을 끈 순간 바로 배가 멈추진 않기 때문에 이 생뚱맞은 표류 항적은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정부 항적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자 커튼 뒤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AIS 항적도, 이것을 구할 새로운 데이터 한 개가 준비됐다. 편의상 이 데이터의 이름을 허수아비 데이터라고 하자. 이 데이터에는 세월호의 뱃머리 방향이 140도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데이터의 뱃머리 방향은 150도다. 만약 세월호가 아주 짧은 시간에 10도를 확 돌면서 배가 기울어졌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구간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그들은 급히 두 패밀리오를 찾아갔다. 이 배는 세월호 옆을 지나갔던 상선이다. 그로 인해 이 배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 데이터가 수신돼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입수해서 데이터를 복사했다. 복사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랜선으로 연결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더 빠르게 복사하려면 저장 장치의 PC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끼워 데이터를 복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의 항적 자료가 전부 확보되자 정밀한 레이더는 제쳐두고 AIS 화면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아주 짧은 13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 어이없게도 좌표에 물음표가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작 편집된 영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완성되자 그들은 묘한 일을 시작했다. (13초짜리) 영상을 플레이시켜놓고
폰카 같은 것을 사용해 흔들면서 다시 촬영을 했다. 그러더니 촬영된 영상을 또다시 PC에서 플레이시켜 놓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 영상을 만들었다. 이때 허수아비 데이터의 위치 정보 끝자리를 정교하게 잘라냈다. 이런 이상야릇한 3단계 공적을 거치자 화질이 떨어지면서 정확한 숫자를 읽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었다. 캡처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의 로고가 떡하니 남은 것이다. 44,000원짜리 정품을 사서 썼더라면 이 영상이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됐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간다면 세월호가 엄청난 급회전을 했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 화려한 쇼가 시작됐다. 당시에 세월호 바로 곁을 지나던 옆을 지나던 이 상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즉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때 주변 상선이 두 패밀리였다는 건 공개되지 않았다. 8시 49분 12초에 뱃머리를 140도로 향한 그리고 이 영상은 선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즉 선회를 할 때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1초 만에 10도로 급선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설사 UFO라도 6,000톤급이 바닷물과 마찰하며 시속 1,100km로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면 세월호는 은하계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다. 예, 저도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아마 예. YTN에서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이 충격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1초에 10도 급변침으로 집중됐고 엉터리 표류 항적은 전문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YTN의 충격적인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해수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깜짝 발표를 했다. 진도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48분 44초에 수신된 것으로 정부 항적도에 공식 등록시켰다. 1초에 10도 급변침 정보는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이틀간의 깜짝 쇼 끝에 남게 된 최종 정보는 선원들이 140도에서 정상 변침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검찰은 선원들을 기소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공소장에 담았다. 참으로 화려한 새 데이터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이 AIS 데이터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허수아비를 등장시킨 YTN 동영상은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도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를 수신했다는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도관제 영상 2개를 전부 조사한 결과 허수아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9월) 하순 또다시 정부 항적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파파이스에서 280도 대회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블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가서 CNN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까지 진도 관제 영상 복원 계획을 세웠다. 그들에겐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만약 관제 영상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레이더에 담긴 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도 관제 영상에 허수아비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버릴 수 있다. 그러자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부산의 보건업체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 해심원이 보건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파파이스 김 감독에게 분석해보라고 제공했다. 바로 이때 이상한 우연이 반복됐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정부 항적도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새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일까? 6개월 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다. 침몰 직전 세월호의 항적 36초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1초의 10도가 4초의 11도 변침으로 바뀐 것 말고는 동일한 패턴이다. 갑자기 140도에서 150도로 10도가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절대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4초 만에 이 거리를 가려면 세월호가 자기 최고 속력보다 2배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비밀을 숨기려는 충격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관제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봤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주 깜찍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해심원이 복원했다는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니 허수아비 데이터가 있어야 할 48분 44초 자리에 허수아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황당하게도 새로운 AIS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만든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곧이어 사법부 역시 검찰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현재로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두 패밀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YTN이 의심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낼 만큼 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기획하는 노련한 심리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을 수행하는 실무 능력은 실수가 많고 매우 웃긴다.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데이터를 정부 항적도에 등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관제 영상의 누락 구간과 분신술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작임이 분명한 짓을 하고도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오늘 주제는 그걸 누가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커튼 뒤에 누군가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등장해서 했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12월 중순 기대하실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결과를 지금 GCS 복원한 이런 데이터를 갖고 드디어 새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12월 중순에 해심원이 이제 어떻게 발표하는지 한번 그러면 봐야죠. 이제 해심원에서는 이 방송을 계속 보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감독님이 검찰 수사와 YTN 보도와 그리고 1심 판결에 바탕이 된 데이터를 아니라고 틀렸다고 주장해갖고 그걸 상당 정도 입증했다고 보여요. 네.
그쵸? 배 방향 자체도 틀리니까 아예. 그리고 그 잘못된 데이터들이 왜 잘못됐는지 다 따져서 밝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감독님이 새로 발견한 배가 어떻게 움직여서 넘어졌는지도 동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동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수사를 하거나 다시 재수사를 보강 수사를 하거나 2심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첫 번째 발표했던 게 틀렸다. 예. 잘못된 거라고 해시몬이 수정해서 발표하거나. 예. 뭐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이제 수정해야죠. 특히 네. 이제 표류 구간은 무조건 수정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기대가 커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해시몬이 12월 중순에 발표한 내용을 보고 다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감독으로부터.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해시몬의 발표가.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하면 해시몬이 만약에 감독님 내용을 다 수용해서 예. 발표를 해버리면 예. 재판도 잘못된 것이고 검찰 수사도 잘못된 것이고 정부 발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예.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정말 아니,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낙관주의자라서 그런데 이제 감독님은 그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들의 있는 거죠. 선택은 그 말이구나. 네. 그래서 커튼 뒤에 이런 뜻이군요. 커튼 뒤에 있는 손이 정부 이번에는 데이터가 과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호도했는데 이제 이 해양 심판원을 통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네. 야, 그래서 커튼 뒤에 누군가 반드시 있다고 믿으시군요.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고, 네? 전 좋은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뭔가 큰 2라운드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역사 학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걸 배웠는데 뭘 이정표로 남겨두면 결국은 그게 무기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전 그걸 믿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정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야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아하니 몇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네, 빨리. 자,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대박! 완전체 엄마표 대만족 술안주로도 짱! 밥도둑! 이상은 서부농산 2단체 김치의 구매 후기에 등장하는 별명들입니다. 딴지 마켓이 강력 추천합니다. 서부농산 2단체 김치는 맛과 가격, 위생과 정성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김치의 끝판왕입니다. 김장맞이, 절임 배추와 김치 속도 만나보세요. 2단체.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인물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도에 내려갔던 변호사,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유가족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 박주민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네. 왜 그렇게 맨 처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 세월호 관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세요, 지금? 사실은 뭐 밀양이라든지 강정 뭐 아니면은 미군 기지 이전 대상이었던 평택이나 이런 현장을 가는 거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내려갔을 때 느꼈던 거는 와, 방금 전에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처음 받아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은 굉장히 화가 나 계셨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몸으로 이제 받으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어떻게든
같이 이제 느끼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뭐랄까요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 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뭔가를 또 끊임없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었고 또는 뭐 뭔가 국민들하고도 시민들과도 같이 뭔가 하려고 하셨는데 다 처음이시잖아요.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움도 많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변 사무실에서도 다 없다고.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마 안산 아니면 진도 거기 있을걸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의혹만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박주민 변호사한테 연락합니다. 같이 가자고. 검증해 보러 가자고. 박주민 변호사가 과학을 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김 감독님이 그 유가족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박주민 변호사를 통했어요. 박주민 변호사한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재미없는 얘기를 설명했어요. 네. 박주민 변호사는 못 알아듣고. 그렇게 게이트키핑을 계속 게이트키퍼로 유가족들이 믿는 분이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꼭 2014년을 정리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해결되지 아직 않은 부분 혹은 뭐 오해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걸 한번 정리해 주시겠다고 강의 모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과제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에 공포됐고, 11월 19일 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별법이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진상규명이 이제 다 된 거 아니냐. 뭐 더 할 게 있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가 이미 공식적으로 2번이나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로서는 저런 내용이 또 언론으로 많이 보도되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저 두 개의 국가기관을 뛰어넘는 진상규명이 과연 가능하냐. 아무리 특별법에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인적인 자원하고 물적인 재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 두 개의 기관이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연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이 발표한 것을 먼저 보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리한 증톤을 했다. 이 증톤이 뭐냐면 증톤이라는 게 증개축이에요. 증축을 한 걸 증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긁어갖고 온 거예요. 자, 무리하게 증개축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과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에 조타수가 조타미숙, 실수로 대각도 변침, 10도 이상의 각도로 변침을 해서 배가 기울어졌는데 잘못 고박됐던 화물이 쏠려가지고 배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것이 검찰이 밝힌 세월호 침몰 원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검찰의 핵심적인 증거는요, 딴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예요. 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줘서 받은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인데, 이 결과 보고서에 토대로 한 이 결론이 맞으려면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각도 변침을 하기 직전에 배의 AIS 항적 기록에 대해서 해수부 35초간 없다라고 얘기했죠. 해경은요, 29초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국가기관이 AIS 항적 기록의 일부 구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각도 변침 전의 구간을 안 갖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두 개의 국가기관이 안 갖고 있는 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희 가족분들이 추가로 밝혀낸 건데, 진도 VTS에는 저장장치가 두 개가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대각도 변침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운항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건성이 악화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뚜기하고 배가 원리가 비슷해요. 이 얘기도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왠지 신선감이 떨어지네요, 표정이.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뭐죠? 예? 무게중심이요. 대단하십니다. 예.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톤을 합니다. 증개축을 해요. 머리를 키우는 거죠. 머리가 커져요. 근데 과죠. 이 머리 위에 더 무거운 걸 실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복원성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지 보려면 무게중심이 정말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게중심에 관련돼서. 평형수입니다. 근데 사고 이후에 검찰은 평형수 무게에 대해서 몇 번 발표했습니까? 검찰이 평형수 무게에 대해서 3번 발표합니다. 자, 3번 발표하는데 3번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가장 적었을 때와 가장 많았을 때가 128톤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화물 무게도 사실은 얼마나 실었는지 검찰은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 말고도 실는 것들이 있어요. 식품, 연료, 청수라고 알죠? 깨끗한 물. 예, 청수. 이런 거 얼마나 실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침몰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해경에 대해서는 1, 2, 3정 정장만 기소를 했어요. 구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예. 제가 알기로는 1, 2, 3정 정장은 군대로 치면 중위 계급이에요. 중위에게 모든 책임을 다 준 겁니다. 물론 정장 말고 또 한 사람 기소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이걸 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해경 차장이 기소가 돼요. 차장은 뭐냐면 청장 바로 아래인 넘버 2예요. 근데 이 차장은 구조를 잘못했다고 기소된 게 아니라 구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언딘 리베로라는 이 바지선이 수리가 다 안 끝났는데 내보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왜? 구조를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구조를 잘 못했다라는 이유로는 사실상은 1, 2, 3정 정장만 책임을 지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과연 이 1, 2, 3정 정장만 책임이 있는지. 자, 참사 초기에 이 탑승한 승객이 몇 명인지 해경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탑승한 승객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장비만 보냅니다. 맞죠? 동혁군인가요? 핸드폰 건져내서 보고 나니까 랩을 친구가 밖에 헬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사도 합니다. 지금 여기 타 있는 사람 몇 명인데 헬기 몇 대 가지고 다 구조가 되겠냐.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정말 구하려면은 사고의 크기 여하를 떠나서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보내야 되겠죠. 일단 나 괜히 왔네라고 돌아가더라도 그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초기에 해군의 투입도 막았죠. 미군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의 투입도 막았어요. 여러분 저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소방본부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한강에 투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신하시면 저분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내요. 시체도 찾아내고요. 한강 물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살 빠른 물속에 들어가서 찾아서 끄집어내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저분들의 투입도 막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중위 계급의 1, 2, 3정 정장이 합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런 거는 요 해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하고도 전혀 달라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시면요.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너무 잘못했으니까 잘라라라고 얘기했고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도 강등 시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엉망으로 대처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냥 1, 2, 3정 정장만 책임져라. 그 사람만 책임 있다. 라는 게 수사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지적사항이에요. 이것도 가족분들이 찾아냈죠. 가족분들이 찾아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100가지 지적사항 중에 4가지 지적사항만 국정원이 했을 뿐이고 96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96가지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다른 국가기관들이 곧 해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국가기관이 나머지 96개에 대해서 해명한 걸 난 들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는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돼서 보안 측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2,000톤이 넘는 선박 모두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돼 있지만 국정원에 대해서 직접 보고 의무를 가지는 배는 몇 척이다? 네, 대단하십니다. 한 척이죠. 세월호 한 척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은 자기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양우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건 의혹이에요. 양우공제가 뭘까요? 공제회. 보통 공무원들이 무슨 공제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뭐죠? 보통 공제회는 전직 직원들이 가가지고 상조 비슷하게 돈을 걷어서 그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챙기는 데요. 근데 양우공제회라는 게 있대요. 국정원에는. 근데 이 양우공제회가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선박에도 투자했었던 사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양우공제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직 국정원 직원들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현직 국정원 직원, 특히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심이 들죠, 그죠? 그 꼼꼼한 지적사항, 냉장고가 약간 불량하다. 이 화장실에 실리콘이 잘 안 붙어 있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손님 접대하겠어? 이 지적사항이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 거 운영하는 양태를 보면요,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인수를 하고도 회사명도 안 바꾸고 기존에 있는 이사들을 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게 인수된 건지 안 인수된 건지 알 수도 없게끔 이렇게 인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언딘 투입을 위해서 해군을 막았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분노를 했었죠. 사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해군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봐봐야 돼요. 이 보고서는요, 4월 23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후 일주일 후에 해군이 직접 작성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저녁 6시부터 6시 35분 사이에 SSU 2개 조가 잠수를 해서 하잠색 1개를 최초로 설치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굉장한 자랑이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네들이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을 볼까요? 쳤는데 성공했는데 35분 이후에 잠수를 하지 않았어요. 가이드라인 정작 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에서 잠수 작업을 통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검찰은 뭐라 그랬죠? 해군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4월 17일 날 볼까요? 다음 날 오전 정조 시간대 SSU하고 UDT가 잠수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수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민간업체 가로 열고 언딘 가로 닫고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작전을 통제.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하고 이거하고는 일치하나요? 일치 안 하죠. 자, 유병헌 정관계 로비 의혹. 많은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월호는 부정추랑도 많이 하고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됐었던 게 바로 유병헌의 정관계 로비 의혹인데, 검찰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골프채를 이용한 로비는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그러니까 정관계 로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채를 이용한 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과연 철저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수사를 했는지 이런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돈 많은 놈이고요. 로비할 필요가 있으면 제 신념이 근데 골프채로만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신념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뭔가 로비를 하고 싶어. 그렇지만 골프채가 아닌 것으로 로비를 하는 건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이고 웃겨.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다른 어떤 수단들을 썼는지도 조사를 해야 됐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고서 저런 결론을 내렸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DVR 관련 의혹도 있죠. 가족분들은 저 DVR이 뭔지 아시죠? 세월호 선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되는 저장장치입니다. 저 저장장치가 배가 급격히 기울기 좀 전에 꺼지는 것이 혹시나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냥 영상에 표시된 시각, 영상을 틀어보면 영상에 뜨는 시간이 실제 시간하고 보다 18분 정도 느리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의혹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가족분들은 18분 차이 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건져내서 그냥 복원만 시킨 게 아닙니다. 복원해서 가져온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까지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가족들이 알아낸 거죠. 가족들은 18분이 어떤 18분인지 이렇게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냥 시간이 그냥 15분 21초 안 맞는다는, 시간이 안 맞는 건 15분 21초고요. 찍힌 영상이 코드가 변환이 돼서 DVD에 저장되는데 2분 39초가 걸려요. 두 개를 합치면 18분 맞죠? 이건 가족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서 가족분들은 그 DVR의 로그 기록, 여러분 윈도우 로그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 컴퓨터를 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가 흔적이 다 남아요. 그걸 포렌식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끈 건 아니다. 두 번째, 정전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딱 하나 남은 게 정전 이외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전원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코드가 뽑혔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코드가 인위적으로 뽑힌 거냐, 자연적으로 뭔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빠진 거냐, 두 가지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시간 차이가 나니까 모든 의혹은 끝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밝혀낸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세월호의 사진이에요. 영상 저장 장치인 DVR은 이런 식으로 위치돼 있었습니다. 과연 배가 기울어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쏟아지면서 뽑아졌을까 의문이라는 거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 같은 경우에 국방부를 자기네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지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국방부는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청와대에게 도대체 청와대가 제대로 그 사고 당시에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제출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A4 2장짜리 보고서, 확인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고 더 나가서 그 확인서 2장을 파쇄를 하려고 하다가 했죠. 그래서 청와대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지 않겠냐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드러나는 모습 보시니까 어때요? 조홍천이라는 이분이 4월 15일 날 민정수석한테 불려가죠. 그래서 너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저 때가 어떤 때라는 거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거고요. 4월 15일 날 저렇게 저 사람의 말이 맞다면 청와대 내부에 굉장한 권력 암투가 있었다는 거죠. 막 혼란스럽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암투 속에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귀에 눈에 들어왔을까요? 당장 쟤 잘라라, 못 자른다, 네가 왜 못 잘리냐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그죠? 물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박지만 씨를 미행을 하고 막 그거 관련돼서 막 저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은 분위기. 사실이라면. 그 속에서 과연 세월호 참사가 저 권력자들의 눈과 귀에는 제대로 들어왔겠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살고 하는 판인데. 그래서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못했다 라는 것은 감사를 거의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모두 다 진실을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 때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세월호를 사는데 산업은행에서 대출해 준 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냐? 배를 실물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가 나오기도 전에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산업은행이 원래 했던 관행과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문제 많은 대출이 아닌가? 왜 이런 대출이 가능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검찰도 아무런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에 관련돼서 두 가지 국가기관이 공적인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저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진상규명 남은 과제, 진상규명 지금까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힘들게 얻어낸 우리 특별법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단어 내에는 크게 보면 사실상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진짜 11월 19일 날 통과가 됐고, 공포가 됐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특별법이 있습니다. 딱 보면 특별법 이렇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그거 말고 상설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개를 합쳐서 특별법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 협의회 특별법, 이번에 통과됐고 내년에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상설특검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합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의의 특별법은. 원래대로라면 저런 구분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원래대로라는 건 가족분들의 요구에 따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 합의에 따라서도 수사권, 기소권을 줬다고 정치권들은 얘기해요.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분들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와 근데 차이는 뭐냐면 가족분들은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어떻게 돼 있죠? 찢어져 있죠. 하나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상설특검, 이런 식으로 찢어놓은 거예요. 두 개를. 요 하나에 다 들어갈 걸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협의회 특별법과 상설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라는 두 가지가 나눠져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 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거부한 아이디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처음부터 저건 못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누가 특검이 되느냐, 사실상 이것도 특검이거든요. 누가 검사가 되느냐, 누가 특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야당으로부터도 독립된 특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저렇게 가는 순간 여당과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누가 검사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협의회 그 특별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협의회 특별법은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죠. 여러분,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뭡니까? 특정한 범죄 혐의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걸 수사라고 합니다. 특정한 범죄 혐의를 전제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통상. 그래서 국정수사라고 안 하고 국정조사라고 합니다. 위원회라는 걸 만든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 조사와 구분되는 수사,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는 현재 법체계에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는 식으로 됐다까지는 말씀드렸어요. 자, 조사를 하는데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뭐죠?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를 위원회라고 그러죠. 이 법도 이해하려면 위원을 몇 명, 그리고 각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17명의 위원을 뽑아서 그 17명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위원을 각각 어떻게 추천하냐면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대법원이 2명, 대한변협이 2명, 가족이 3명 추천해서 17명을 만드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각 추천 주체마다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1명씩은 상임으로, 나머지는 다 비상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상임이 뭔지는 다 아시죠? 상임이라는 것은 저게 직업인 거예요. 출근을 저기로 하고 퇴근을 거기서 합니다. 비상임은요, 회의 있을 때만 옵니다. 네. 당연히 누가 주도를 하죠? 상임이 주도합니다. 상임과 그 상임을 도와주는 사무처가 위원회를 주도합니다. 가족 추천 상임위원은 어떤 식으로 뽑냐면 희생자 총회라는 것을 통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죠? 304명이 사망 및 실종을 하셨습니다. 예. 그 304명에게 한 표씩을 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거나 실종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족이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총 304표로 구성되어 있는 희생자 가족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304표 중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결의를 해야만 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저 절차를 밟았고요. 그래서 이석태, 장환익, 이호중 이렇게 세 분이 가족추천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상임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상임위원 5명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보면은 이 위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요? 예, 가족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요, 예,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위원회가 3개가 건설되는데요. 1소위원회는 진상규명소위원회, 2소위원회가 안전사회소위원회, 3소위원회가 지원소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안전소위원회가 여당이나 야당의 구상에는 없었어요. 가족분들이 넣어달라고 싸우신 겁니다. 가족분들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 계속 외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하신 거고, 그 결과 법에 반영이 돼서 소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사회 소위원회에서는 각종 법령, 시설들을 점검해서 권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권고에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 가족분들은 뻥치시지 않습니다. 가족분들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남아있죠. 그 사람들이 각각 2, 3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소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5명 다 됐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명 다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의 상임위원을 뺀 나머지 12명의 위원들이 각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17명 배치가 끝났어요. 이렇게 짜집니다. 근데 사실 17명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를 더 설치하냐면 120명 규모의 사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120명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네? 적어요? 확실히 이쪽에 오니까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네요. 딴 곳에 가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화이 같은 경우에는 240명 정도 됐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적다고 그러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규모예요. 자, 이 120명의 사무처를 누가 관할한다? 예, 여당은 어느 당? 예,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이 돼서 이 120명을 관할합니다. 자, 그리고 이 120명의 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뽑느냐? 3급 이상의 고위직은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위원장이 제청,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청이라는 개념이 뭐죠? 법률 용어인데 일종의 리스트 작성 권한이에요. 리스트 작성 및 제출 권한. 예. 그러니까 이거 3급 이상은 위원장이 심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이 리스트를 짜서 대통령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4, 5급은요. 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그냥 바로 위원장이 임명하면 됩니다. 6급 이하는요. 사무처장이 리스트를 짜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대부분의 조사관들은요. 6급 이하입니다. 자, 그럼 6급 이하를 누가 리스트를 짠다고요? 사무처장은 어느 당 사람이라고요? 예, 새누리당. 즉 새누리당 상임위원이 대부분의 조사관들의 리스트를 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우리는 죽어도 사무처장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달라,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결국은 사무처장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양보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사무처장을 가져갔습니다. 사무처장은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돈을 통제해요. 과거의 위원회들 경험을 비춰보니까 출장을 가고 싶어도 사무처장이 사인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는 해양 사고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분석 또는 검증 잠수, 돈 들어갈 일이 많거든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사무처장이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죠. 인원도 통제하고 재원도 통제하고 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방법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정조사에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 알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조사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씁니다. 거의 전형적이에요. 자료 제출 요청.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자료를 내놔라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실지조사. 현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동행명령. 동행명령은 뭐냐면 좀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시죠. 같이 가서 얘기 좀 해주시죠.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문회. 많이 보셨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 모셔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시킨 다음에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요 4가지 방법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이번 법은 돼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게 인정된 거냐?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가족들에게 처음 들고 온 법안은요.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법은요. 자료 제출 요청 권한 하나만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배보상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국회로 다 올라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농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농성하고 단식하고 행진하고 하시면서 하나씩 새누리당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 실지조사. 알았어. 실지조사. 동행명령. 이렇게 된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 알았어. 졌어. 청문회. 이렇게 된 겁니다. 가족분들과 시민분들이 계속 싸우면서 하나씩 받아내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사 권한을 행사했을 때 거부하면 어떠한 벌칙을 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제출 요청이나 실지조사 동행명령의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면 그냥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1,000만 원이 많나요? 여러분? 적죠, 그죠? 예. 저한테는 많은 돈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돈일 거예요. 근데 청문회의 경우에는 근데 증인 불출석 및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저건 조금 잘한 거죠. 근데 조사의 한계, 아예 조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실지조사 시 자료 제출 같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뭘 두고 있냐면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 이러면은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7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업무상 비밀인데요. 이러면 자료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진화입법은요. 이렇게 거부하면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줬었어요. 거부한 자료를 내가 보기만은 하겠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끝까지 열람권을 넣어달라 여기다가 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청문회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에서 저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잖아요. 해경, 선사 다 선장선원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안 나간다. 나 지금 재판받고 있다. 나 지금 수사받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한과 한계 많고 거부 시에 줄 수 있는 불이익이 약하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는 실무 인력 대부분을 새누리당이 리스트를 짤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특별법이 통과됐고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2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고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위헌 선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가족과 대한변협은 다 했는데 여야가 지금 못하고 있고 대법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다 한 다음에 할 거예요. 원래 천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여당이 계속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1월 1일부터가 아니라요.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기산을 해서 12개월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3개월은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활동은 못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얼마죠? 욕 나오는 그 개월이죠. 원래 가족들은 2년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었어요. 절반입니다. 36개월에서 18개월로. 그리고 상설특검 변형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런 합의를 했어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특검 후보군 형성할 때 명단을 사전에 가족에게 제출해서 가족이 원하지 않는 인사는 배제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후보군을 짜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 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말인 것 같죠. 가족이 원하지 않는 특검 후보군은 배제하겠다. 근데 이 말을 쉽게 풀면 맨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가족이 원하는 특검은 절대 안 된다. 뭐냐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빼겠다. 자기가 추천은 하지만 명단을 계속 올리는 거죠. 한 10,000명쯤 줄 세워놓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원하지 않아. 그 사람 빼고. 하지만 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넣어주진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아니 야당을 통해서 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특검 후보군 형성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뭐죠, 여러분? 둘 다 동의를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끝나고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사겠습니다. 근데 제가 당신이랑 왜 먹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뜻이 합치돼야만 술을 먹으러 갈 수 있는데 한쪽이 계속 거부를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특검 후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 특검 후보는 특검 후보군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최종적 합의의 내용입니다. 사실상.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당 성향이 강한 사람. 이거는 가족들이 안 된다고 뺄 거고. 야당 성향이 강하거나 진짜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 이건 여당이 빼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무색무취한 분들, 인생을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 김어준 총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이런 분들만 남겠죠. 물론 이런 분들이 특검 후보가 된 다음에 갑자기 짜잔, 난 이것을 위해서 20년 동안 참아왔어. 이제부터 진상규명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제가 평가할 때는 여당에게 큰 안전판을 제공해 준 것이다. 네. 종합을 해볼게요. 진상규명 과제 아까 보셨지만 검찰이 발표한 것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지만 제대로 왠지 안 된 것 같다. 남은 거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된다. 근데 특별법을 딱 펼쳐서 보니까 조사관도 왠지 어느 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뭐 특검도 보니까 여당과 청와대를 수사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군에도 못 들어올 것 같고. 그죠?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적은데 그리고 밝혀야 될 건 많은데 참 답답하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겠다. 외부에서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지겹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생존 학생들 이야기를 여기서 들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과 그리고 생존 학생 학부모들과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 학생들 중에도 방송에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입장이 좀 다르고 뭐 하여튼 우리는 다 가능하기 쉽지 않으나 방송에 나올 때까지는 혼쾌히 나왔는데 네. 부모님들도 사실 나온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다 허락을 하셨고 혼쾌히 토론을 하셨는데 네. 이제 결국 이제 그게 포털에 뜨고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니 좀 많은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여러 군데서. 물론 뭐 방송을 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내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한겨레도 방송이 왜 그런 방송을 내냐는 사람과 네. 방송을 왜 내렸냐는 사람과 네. 빨리 올려달라는 사람과 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방송에 나왔던 학생들이 지금은 자기가 힘들다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나중에 사실 일단 저희가 내린 겁니다. 그 내용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아마 언젠가 그것이 뭐 1, 2주 후가 될지 한두 달 후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방송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실은 생존 학생이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네, 굉장히 생생하게 당시 탈출 상황을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고라는 부분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해줬었어요.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조차 방송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 생존 학생들도 유가족들이 당한 것처럼 당할까봐 그것도 굉장히 커요.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이 당한 걸 봤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미리. 아직 겪지 않았으나.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망도 있고 왜 나갔냐 하는 원망도 있고 나가서 그런 말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고2 학생이 다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고 어렵고 하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도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2014년 한 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